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우리가 한국 사회 언론인뿐만 아니라 지식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정치권 인사들도 선생님 말씀을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두 갈식으로 강조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기력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야당,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하는 세력이 계속 지면서 어떤 패배주의와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뭘 해도 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야당은 너무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국가는 그냥 독주를 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야당은 박수로 통과시켜서 결정하는구나. 저것을 보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정치, 이런 식으로 가는 사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밥을 굶으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저런 것이다. 피자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조롱하고 먹고 폭식투쟁을 하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시 국정원의 해킹 감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금 대두되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안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원이 거래사와 나눈 이메일 분량이 상당히 막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될 터인데 그 분석이 누군가 말대로 외국어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어 같으면 금방 하겠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일부가 공개돼서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당히 암호 비슷한 그런 것도 이런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안이지만 깊이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은 제가 자제를 하겠는데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는 이유가 지난번 대선 또는 총선 국면에서 이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이 참 공교롭네요. 내가 아까 오늘이 제헌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바로 또 엊그제 바로 대법원이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대선 개입이라는 문제까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것이 그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또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유죄라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또 원수원 국정원장 같은 사람 또 보석을 신청한 모양인데 그것은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고개를 하시는지 참 절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총선 대선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위 민주화 과정에서 제일
형식적인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선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네. 선거만 조금 민주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 집권을 하거나 국회의원 당선이 되거나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짓을 해도 무방한 그런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그 선거 민주주의를 우리는 그나마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 선거 민주주의 자체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이 과연 당선을 무효로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느냐, 그리고 규모가 컸느냐, 그리고 그런 공작이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개입하고 있는 네. 그런 작태는 단서가. 되풀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은 했잖아요. 적어도 그 법원도 인정을 한 거고. 거고. 예. 그리고 또 대법원도 그 댓글로 제시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참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러면 5.18 민주항쟁 6월 항쟁은 무엇이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죠. 6월 항쟁에서 그 얻은 성과라는 게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 네. 직선제라는 것을 얻었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네.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조치들 뭐 이런 것인데 선거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문의 대상이 돼 있고, 네. 의문의 대상. 네, 네, 의문의 대상이라고 하는 정도로 얼버무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네. 논쟁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적어도 그 의혹은 충분하다라는 단계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대법원의 판결로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그 항소심의 판사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선거 개입이 분명하다라고 네.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대법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전원 합의부를 소집을 했잖아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의견도 없이 의견도 없고 소수 의견도 없이 이런 사법부가 정말로 그 지난날에 그 사법부가 얼마나 많은 과오를 하고 사법 살인을 네. 해왔다는 사실은 이제 지난 역사에서 다 증명된 것이 많은데 또 그 6월 항쟁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법부를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다짐으로서 이렇게 5강국 그 6강국 헌법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거의 괴멸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급심에 모든 판사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판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그 가운데 법관의 양심과 법률과 소신을 가지고 판결하는 법관들은 그래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신 있는 양심에 의한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들이 대법원에 가면 항상 엎어져요. 뒤집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측했습니다. 은세훈 사건도 이 국정원장 사건도 대법원에 가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방송돼도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옆집에 와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옆집을 보고 나니까 그 MBC 해직 PD와 기자들도 모두 복직 해직 무효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회사가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소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좀 모래지를 만났어요. 그걸 만나보니까 그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고 그 대법원이 판결하면 상당히 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것은 그 물론 원세훈 사건 같은 것도 저렇게 판결하는 걸 보면은 확신을 하기 어려우나 저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걸 뒤집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대개 중론이 네.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라는 중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법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길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곁들이자면 6월 항쟁의 결정적인 성과의 하나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네.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또 이걸 통진당 사건 같은 것을 제가 언급을 하면은 또 종북 좌빨이라고 할 테니까 네. 제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저는 정말 그 통진당 해산 사건의 최종 변론을 할 때 가봤어요. 방청을 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방청하시는 모습을 방청을 저도 봤습니다. 했어요. 방청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이제 현재에 대한 그리고 현안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상한 그 기연이 있죠. 말하자면 뭐냐면 제가 천연병으로 50년대 말 법조 출입 기자를 할 때 네. 그 이번과는 다른 진보당이니까 제2의 진보당 사건, 제1의 진보당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 그 조봉암 진보당 사건의 그 검찰 수사와 사법부 심리 판결이 있을 때 법조 출입 기자를 했고 그 양반이 사형될 때 또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때 시간 끌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조봉암 선생이 사형 집행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 이런 것이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하던 시절이니까 그 신문만이 이제 정말로 유일한 이제 뉴스를 독점하고 통신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길어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만 간투사적으로 말을 하면 그때는 신문이 언론이라고 잡을 수 있었죠. 거의 언론은 전부가 신문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언론 그러는데 나는 언론이란 말이 지금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 현실이. 그런데 이제 신문 매체나 방송 매체를 언론이라고만 그러잖아요. 네. 그 오마이뉴스도 어떤 쪽에서는 언론이라고 해줬다가 무슨 매체를 인터넷 매체라고도 했다가 또 북한 방송 신문 매체라고 하고 자기들만 언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된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고 근데 그때는 뭐 호해를 내거나 속보가 있을 때 안 그러면 호해를 하려면 그래도 문선을 지금같이 이렇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문선을 해가지고 또 인쇄를 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촉박해서 지금 어렵고 더 촉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벽보를 막 기자들이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호해도 시간이 급하다고 할 때는 기자들이 벽보를 썼다는. 벽보를 써서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붙습니까? 광화문 길거리에 막. 어디 큰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 그게 이제 조봉암 선생 사형 집행 소식을 이제 내가 한국일보 있을 때입니다. 59년인지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먼저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했더니 선생님 특종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속보를 막 써서 이제 붙였어요. 그랬더니 장기영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할 때 참 그 사람은 걸출한 신문사 사장이에요. 나는 경제부총리나 뭐 다른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걸출을 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내가 겪어본 신문사 사장 중에 상당히 걸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뭐 해가지고는 뭐 상금을 줬어요. 특종상 상금이요? 특종상인지 무슨 속보상이지. 자, 뭐 상금을 주니까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상금은 그 독식이 불가능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특종상 받으면 술값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 독식이 불가능하니까 사회부장이야 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일 근교에 나가는 게 정릉 계곡이죠. 정릉 계곡이 제일 그래도 좀 나가는 데니까 술 한잔 먹고 그 사회부 부장 이하 부원들이 먹고 돌아오는데 그 택시를 타고 뭐 또 회사차도 타고 오는데 그 택시가 그냥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그때 20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냥 신문 기자라는 게 이런 직업인가. 그 어떤 정치인이 참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을 조금 읽기가 어떻게 알렸다고 상금을 받고 그 상금을 받고 술 마시고 돌아오는 찾길에서는 또 사람을 치고 이런 게 기자라는 직업인가 무지하게 회의를 했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기자 생활을 말한 것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그 반세기 이상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착잡하기도 하고 참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봤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거기에 등장하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아닙니까?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그 심의고 더군다나 이게 정당 해산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을 가지고 다투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이 내거는 강령과 동일하다 뭐 이런 것인데 과연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은 비슷하더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콘텐츠나 강령이 과연 동일한가 이서점이 있는가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논쟁이 아니고 그냥 방어적 민주주의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침해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진보당 소송 대리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소송 기술상 더 원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방치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소송 기술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그 기조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해석인가면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해석도 있는 거고 이 논쟁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증발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도 그 깊게 확대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선거에 의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아니고 방어적 민주주의 뭐고 있어서 이래서는 참 암울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마침 내가 그 저녁에 후배들하고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이 있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만났죠.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그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하기가 싫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가 왕년에 칼럼을 쓸 때 동시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동시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심리를 보고 앞으로 동시대인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함부로 써야 될 말이 아니더라. 그거 참 근데 해석은 나라서 이거.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동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에요. 멋대로 해석하세요. 네, 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장윤선식 해석. 해석 예, 해석은 뭐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좋아 그 네, 해석을 예.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제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입니다. 팟짱을 응원해 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는 그나마 안착됐고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최소한의 선거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부 무너지고 전부 있는 그 무너졌죠. 토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이 토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큰일이 있을 땐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그렇지만 이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앞서 선생님께서 인간의 문제, 다시 그렇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호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메르스를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다른 메르스를 가지고 감염 법정 감염병 법정은 아니지 이미 그 법률에 등재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감염병을 가지고도 뭔가 뭐 아군 피군 이제 적군을 가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무슨 어떤 그 말씀하시니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냥 전염병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냐. 그것은 뭐 의사들이 하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도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참 어렵죠. 인간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차원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포괄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 특히 절차적 그 민주주의. 6월 항쟁에 그 압축된 구호가 호헌 철폐 직선 쟁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어둠에서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시 들어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 이역 만리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 또 만나야 된다는 생각까지를 포함하는 건데 이런 쪽은 많은 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서가
뭐 사제라고 우리 집은 사제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버릇처럼 네. 거기를 한번 통과해야 되니까 앉았다가 그래도 그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라도 있고 책을 예, 한 페이지라도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명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서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 시간 어떨 때는 그 몇십 년 전에 쓴 글입니다. 내가 자기 고백을 한 게 귀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귀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그 서가에. 그렇죠. 아, 내가 이 양반들하고 만나는구나. 귀기를 느끼는. 예. 그러니까 꼭 그 책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는 죽은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그 네. 무시. 네, 과거 어쩌다가 귀기를 느끼면 또 긴장도 한번 하고. 대화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저는 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헌법에 대해서 나는 독일 헌법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차원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인 또는 헌법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도 참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소위 민주정권 10년에 대한 뭐 피로 또는 혐오 반발 이런 것이 그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라는 것을 굉장히 그 폄훼하고 냉소하는 그런 기류들이 또 한쪽에서는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성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말 그 민주주의라는 게 저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밤에나 쳐다봐야 될 별빛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이것이 침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월호도 보고 다니고 그 제2 민주화운동을 해야 된답시고 그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네. 가슴에 오는 그러니까 그 농사 전문하시는 김용호라는 분인데 그 양반은 전국 농민의 네. 의장하시죠. 그 양반한테 마이크를 한번 줬더니 저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요.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대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불암님 저 농촌 쪽에서도 이제 농협부터 거대 네. 농협부터 시작해서 축현 지금 지난번에 무슨 선거가 있었지만 그 모양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 민주주의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바로잡고 뭔가를 좀 그 금융 지원이나 또 무슨 이제 농기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중에 손잡고 그냥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을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김 의장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좀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헌법학 무슨 그 고담 존 로크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생처럼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더라. 여차여차해서 라고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책 읽는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궁극의 목표가 책에 있는 것을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정말로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다시 뱉을 때가 되면 뱉어야 된다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세월호도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무성의하게 나는 구태 7시간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일호 시간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렇게 그 거리를 두고 이 사태에 임했을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너무 그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관이 오시니까 사진 찍기에 바쁘고 사진 촬영을 하자고 이런 등등 이것이 민주주의 정말 국민이 주권자라는 생각 그리고 독일 헌법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가의 의무가 인간의 존중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취지를 하고 있었다면 네. 그것을 하나 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가 사람을 살린다. 아 그러니까 뭐 쌍용 사태, 네. 예? 또 저 반도체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 산재, 산업재 이게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은 나는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일선 그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근절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작동하는 시스템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노인 자살률, 뭐 청년 청소년 자살 세계 1위 뭐 어쩌고 그 얘기는 자꾸 강조하는데 산업 재해율 세계 최고 그런 것은 안 해요. 잘 OECD 중 최고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다 같은 죽음이니까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산업 현장에서 이러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민주화만 되면 않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영주와 노동자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뭐 알바 문제 다 있지만 이런 것이 민주화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장윤선 선생 같이 부부생활 나도 부부생활 하니까 이렇게 가정의 민주주의가 네. 이렇게 성숙돼서 정착하면은 대화도 잘 통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폭력도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젊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하는 게 나는 좀 민주주의론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학계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아서 생활 속에 정착돼야 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를 주고 나는 희망이라는 말을 잘 안 썼지만 희망을 심어주는 꿈을 가지라고 했었는데 꿈을 가져가봤자 뭐 개꿈인데 뭐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좀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나이 늙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국민이 참담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이 나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요. 뭐 그건 저는 가소평가할 생각은 저도 없지만 이 반민주 운행 속에서 나온 현상이고 결과가 아니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조목조목 하나하나 전부 좀 성찰하고 새겨듣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젊은 기자들한테 좀 과제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앞서 선생님께서 1950년대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기자들이 급할 때는 벽보를 붙여서라도 알려서 언론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자들은 알고도 안 쓰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기레기라는 호칭도 별도로 얻었고요. 또 그 공영방송에서는 일베 기자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처럼 그 미디어의 불균형 속에서 미디어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기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아유 맨날 이거 해봐야 뭐 바뀌지도 않고 이런 좀 헛헛함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한번 강조해서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원본은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이제 기자들이 그런 게 시대의 진전에 따라서 변화, 다원화 이런 것이 현대적인 특징 아닙니까? 이제 이런 데 따라서 이 기자의 구실 롤도 여러 가지 있는 변화와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 좀 저거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너무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면 언론이란 말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네. 말하고 논하고 뭐 근데 신문 방송이 해야만 그것이 언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나마 뭐 양면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다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적어도 모든 사람이 공론의 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뭐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문명의 이기는 없어요. 역사상 존재한 일이 없고 네. 앞으로도 나는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해 온 노력이 인간 진화 역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모든 기획이 그래요. 저는 이제 한동안은 신문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그랬어요. 무관의 제왕. 왕관을 안 쓴 제왕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대단히 고리타분한 얘기고 그리고 이 현대적 직업관 또는 현대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직업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디 그 왕년에 어떤 언론 매체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 뭐 쪽에서 언론인의 사명 쪽 그러고 뭐 해서 그 언론인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 그 맞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는 그 논리 속에 다른 직업을 경시하는 그런 관점이 섞이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점은 수용할 수 없다. 냄비 하나 만드는 사람, 구두 하나 만드는 사람, 제대로 된 장인들은 말이지 얼마나 그 깊은 그 고뇌와 사명감과 이런 거 가지고 만든가. 그 구두 장인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 옛날에는 다 재서 맞췄잖아요. 요즘 뭐 대량 구매를 하지만 보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러지만 나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는 맞춰서 신었어요. 그때는 이게 대량 판매를 안 했으니까. 예, 요즘처럼 파는 구두가 없었어요. 구두방에 양복은 다 의뢰에 맞춰 있고. 양장점 이런데. 아니 양복점 있었죠. 그거 다 이렇게 들자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구두도 다 그리고 여기 구두 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추고 그. 동화책에서나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 귀족적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는 신발을 살 길이 없었어요. 맞춰 신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발에 알맞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경쾌하게 다닐 수 있게 그리고 건강에 좋게. 나는 기자도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뉴스라는 정말로 이 사회유통 시스템에 정말 제일 기념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신호등 이야기도 내가 가끔 했어요. 빨간 등 신호를 켜야 될 때 빨간 신호를 켜야지 멈춰야 될 때 파란 신호를 켜버리면 또는 가야 될 때 건너가야 될 때 밤낮 빨간 불만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경시 또는 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뉴스 생산자로서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이 장인이 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장인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무관의 제왕이 아니라 무관의 프로페셔널. 원래 관은 없는 거고 기자한테는 그 이제 기자가 벼슬을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같이 뭐 세상에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 창백을 떨 생각은 없는데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김진혁 PD가 5분간 한 것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 한 권 받았는데 보니까 제일 첫 장에 그 CBS의 앵커였던 에드워드 머로 이야기를 써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 에드워드 머로가 뭐냐면 그 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선풍이 불고 그 우리 같은 그 종북 좌빨 빨갱이 서탕 사냥 마녀 사냥을 할 때 이 메카시가 엉터리라는 것을 그냥 집요하게 폭로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머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 그런데 그 빨리 반가워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양반한테 그 메카시즘을 까발기는 그 특집 방송을 계속했지만 그 중량에는 못 미치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저널리스트다라고 평가한 한 대목이 빠졌어요. 결정적인 대목이. 그래서 왜 이걸 뺐을까. 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도 뭐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욱 그랬으니까 뭐 그 광고가 끊기고 뭐 하고 이제 그 에드워드 머로 See It Now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또 결국 CBS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있으니까 그 우리 나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같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인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이 존 F 케네디가 무슨 해외 무슨 그 홍보처 장관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것도 공세하기도 하고 또 존 F 케네디 강국한 뭐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맡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친지들이 찾아가니까 에드워드 머로를 찾아가니까 그 축전들이 막 오거든요. 그 무슨 그 뭐 별로 장관다운 장관도 아닌데 그 됐다고 그러니까 축전들이 오니까 그랬대요. 머로 선생 축전이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이것은 축전이 아니오. 나한테는 조전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죽음을 사망 선고를 하는 거다 이게. 그 나한테는 조전입니다. 그 대목이 나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없어. 김진익이 안 썼어. 그래서 평가가 냉혹하게 냉혹한 게 아니라 난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런데 다시 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게 정말로 그 헌법 속에 또는 뭐 기본권 조항 속에 그렇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되죠.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국가 기본법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다 녹아들여서 용에 대해서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숨결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열망을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도 결국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위 언론인들은 국민의 독일 헌법식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 그 뉴스를 반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 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널리스트 의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꼭 무슨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강령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민주화 이야기도 민주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꾸 너무 높은 수준의 최대 강령을 말하면 현실
실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강령으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기자란 무엇인가, 또 어떤 기사를 써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팟캐스트 유저들 가운데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는 그럴 거예요. 예, 아마 그 팟캐스트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로 최초로 어쩌고 해서 하니까 더 이 부담이 가고 자책감이 있는데, 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년에 이게 이빨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잔뜩 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할까 그랬는데 그러면 더 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많이 그 새겨야 될 얘기가 많다고 띄워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네즘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뭐 글을 안 쓰니까 12년 동안 또 말자리에 많이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내가 무슨 대학자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전문적인 정치인 뭐 경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평소 이렇게 언행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구태의 기조가 있다면, 왜냐하면 좀 무책임하게 툭툭 내 멋대로 그것이 옳건 그렇건 막 던지면 받는 쪽에서 좀 피차보다 캐차가 우수해서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쓸데없는 횡설수설 방담을 하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예. 아니 전 선생님하고 같이 다닐 때마다 늘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 니네들은 맨날 기사를 쓰는데 왜 채워 넣을 생각을 안 하냐. 너희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기자들이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공부를 좀 해라. 근데 요즘은 뭐 책 아니라도 이렇게 지식을 수혈할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꼭 책에 의존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적인 왕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의 경우는 책이 그래도 안결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 무슨 이게 스마트폰 이게 보려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철 이렇게 나는 이제 전철이 공짜이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카드 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맞추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뭐 바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먼 데 같으면 좀 일찍 가고 가까운 데 같으면 천천히 가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철을 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릭스에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전천으로 다녀야 되니까 우산도 하나 넣고, 나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건도 하나 넣고 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한두 권씩 이렇게 넣고 다니면 그래도 한 몇십 페이지씩은 읽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전철에 앉아서 읽는 게 더 집중이 될 때가 없잖아 있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 소화하겠어요. 그런 소화력도 좀 나이 들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흡수되거나 또는 그런 데서 좀 촉발된 것들이 있잖아요. 꼭 흡수도 있지만 촉발되는 것들. 좀 나보다 후배 젊은이들한테 촉도 던져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할 길은 없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색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이 선생님과의 대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좀 그 제2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아까 약속했던 대로 다음에는 술 마시면서. 네, 좋죠. 술 마시면 좋아. 네, 술 마시면서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